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국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의 인천공항의 하늘에 타국의 군수송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수송기가 민간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가 군수송기를 직접 이끌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서 한국과 접촉한 것입니다. 보통 군수송기는 공군기지 등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천공항에 착륙한 군수송기는 헝가리에 배치된 나토 소속 C-17 수송기입니다. 한국에 테스트키트 수출을 요청한 루마니아가 이웃나라 헝가리의 나토 소속 수송기를 동원해 한국산 방역 물품 수송에 나서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 수송기가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은 급박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수송된 것은 국내산 방호복이라고 하는데 방호복의 수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형 수송기가 투입될 정도로 적지 않은 물량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우리 정부의 주선으로 국내 업체와 테스트키트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테스트키트 2만 개가 루마니아에 공급될 예정이며 순차 선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테스트키트를 구입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은 51개국에 이르며 인도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국가도 50개국에 이릅니다. 테스트키트를 수입하겠다고 나선 국가에는 미국도 포함되죠. 하지만 이런 테스트키트를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니 타국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산 테스트키트를 구매한 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테스트키트의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스페인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스페인 임상 미생물학 협회는 최근 웹사이트에 중국 기업인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속성 테스트 키트의 정확도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중국 바이오이지사가 생산한 테스트 키트의 정확도가 80%에 이른다는 말을 믿고 이 회사 제품 34만 개를 주문했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키트는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마드리드의 보건 관계자는 중국의 테스트기를 이용한 검사는 할 가치조차 없다. 너무 많은 거짓 음성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전통적인 유전자 검사 PCR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신속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보니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드리드시 정부는 이 회사의 진단키트 사용 중단을 결정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회사 측에 수입한 제품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중국산 의료장비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엘파이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마스크 5억 5천만 개, 테스트키트 550만 개, 인공호흡기 950개 등 4억 3,200만 유로, 한화로 약 5,800억 원 상당의 중국 의료장비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입니다. 스페인 주재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오 이지 키트는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며 중국 정부가 스페인에 보낸 의료용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에게 인증받지 않은 물품을 스페인에서 왜 사갔냐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의 자국 기업인데 말이죠. 발을 빼는 모습을 보니 이번 사태의 원인도 본인들이 아닐 수 있다고 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결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중국산 테스트 키트의 문제점은 체코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23일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본 체코의 학자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30만 개의 급속 테스트 키트 중 8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황 초기 단계일 경우 제대로 감지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체코 국립공중보건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한 테스트 키트는 항체를 검출하는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초기 5에서 7일 이내에는 검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중국에서 마스크를 130만 개를 수입했는데 수입한 마스크가 필터가 불량이거나 얼굴에 밀착이 안 되는 등 품질 기준의 미달함에 따라 전량 리콜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한국의 진단키트 판매 제한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덴마크 일간지 벨링 링스케는 지난 24일
마운스 호이니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하며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2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선언 전 한국의 4개 업체가 테스트키트 수천 개를 덴마크에 제공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지만 덴마크 정부는 괜찮다며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당초 테스트 대상을 의료계 종사자나 증세가 심각한 사람으로 한정했었죠. 그러나 숫자가 급격히 늘자 지난 22일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테스트 키트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호이니커 장관은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업체와 다시 접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숫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쓰러지는 사람만 하루 100명씩 늘어나면서 중동에서 증가가 가장 빠른 상황이죠. 다급한 이란 정부가 우리나라에 테스트 키트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재에 묶여있는 상태라 한국으로서는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리 외교부를 통해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역품을 구하기 힘든 이란에게 한국이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죠. 필요한 한국산 방역품 목록까지 만들어 전달했는데 특히 테스트 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데 확진자 판별부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알리피리 주한 이란 대사 공사는 이란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고 한국은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테스트 키트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시중은행에 만든 계좌를 통해 테스트키트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2018년 부활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돈을 이체할 수도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교부도 이미 지난달부터 이란의 인도적 물품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같은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검증된 테스트 키트를 구입하려고 한국에게 접속 중이며 한국도 최대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관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 자국의 안정세와 더불어 해외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타국에 도움을 주는 것은커녕 자국 안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는 2236명으로 전날 123명이 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통계에 잡힌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올림픽도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 것인지 그 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기존까지는 일부러 인원을 조작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앞으로 더 잡힐 것으로 예상돼서 일본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26일 일본의 대응 성공은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운이 다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대응 실태와 향후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은 극단적인 이동 제한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 봉쇄 조치, 심지어 광범위한 테스트를 하지도 않고도 이탈리아나 뉴욕과 같은 우울한 상황을 피해 관련 학자들을 갸우뚱하게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피터 레비노위츠 교수는 그들이 올바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둘 중 하나다. 뭐가 맞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수치가 낮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36만 5천여 명을 테스트한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단 2만 5천 명을 테스트했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갑자기 숫자가 증가하고 일본의 강요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걸 봤을 때 그간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죠. 누군가 인위적으로 숫자의 증가를 억눌러 놓았다가 갑자기 풀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일본의 야마토 마사야 박사는 도쿄를 2에서 3주 봉쇄하지 않으면 도쿄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일본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테스트가 절실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끝내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변변히 대비도 안 한 일본이 자국 내 상황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베가 버티는 일본이 과연 한국에게 이런 부탁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며
시민 인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독일조차 한국의 현재 대응 수준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의 시스템을 모범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독일도 이렇게 한국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일본 외무성은 독일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해서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일 한국에 대해 조명하며 한국 당국이 완벽한 모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바로 옆에 가까운 한국을 두고 저 멀리 유럽에 독일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자존심상 한국에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일본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교수는 바로 옆 한국의 모델이 가장 훌륭하니 당장 한국에서 관련 자료를 전수받아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현재의 일본도 위험할 것으로 본다. 두렵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일단 정보를 따르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도 걸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한국이라도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하는데 아베가 그렇게 할까? 등 그들도 현재 상황을 알면서 한국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는 순간 한국은 더욱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다른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척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해낼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국은 현재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나가는 국가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적혀진 주제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선정한 또 세계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 삼성이 또 아시아 1위,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에서 8위에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그것은 헤드라인만 간단히 전해드리고 리지드 OLED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또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0%를 수성했는데 그 소식은 뒤에 한번 붙여서 이 화면에 있는 주제부터 전달해드리고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주제 들어가 보죠. 삼성과 구글이 오랜만에 이번에 협력을 발표했죠. 이게 한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픽셀폰은 개발에 들어갈 어떤 반도체 그리고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고 개발에 구글도 자체적으로 돌입을 했고요. 그 폰의 두뇌 즉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의 최신 공정인 5나노 엑시노스 AP로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이 엑시노스는 이미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 중에서도 비보라든지 우리가 아는 레노버, 메이주 이런 업체들에 공급될 예정이고 삼성이 ODM 즉 제조업자가 R&D 및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도 결국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2019년 이 AP 시장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3위니까 무시하지 못할 상당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애플이 2018년에 3위였고 삼성이 그때는 4위였는데 작년에 2019년에 순위가 딱 이렇게 3, 4위가 뒤바뀌었죠. 이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북미,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삼성이 성장세를 또 보여줬었죠. 이 기존에 그 엑시노스가 탑재되던 삼성의 이 플래그십, 그러니까 올해는 플래그십 제품에 퀄컴의 AP가 아무래도 확대 적용이 좀 되다 보니까 스냅드래곤이 일부 실적 감소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 하지만 삼성의 어떤 중저가 제품 판매가 계속 성장세에 있고 유럽 시장이 지금 어떤 글로벌 이슈는 유럽 시장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의 어떤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MS 측면,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는 유럽이 당연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MS 즉 마켓 쉐어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 5G 토탈 통합 칩 수요나 어떤 모토로라라든지 비보, 오포 같은 데랑 지금 고객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확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실적세는 AP 측면에서는 삼성이 어떤 개선세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위에 이제 업체들을 보면 AP에서 1위는 뭐 단연 다들 아시다시피 퀄컴이고요. 2위는 미디어텍이죠. 아마 이 1위와 2위의 순위는 뭐 향후 5년간 이게 바뀔까 싶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AP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 이 위에 있는 구글에 대한 이야기와 아래에 있는 AP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엮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AP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했는데요. 구글과의 협력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구글의 구글 전용, 그러니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이랑,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ISP랑 NPU 같은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ISP는 다들 아시다시피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미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실제 또 영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 NPU는 뭐 반도체의 AI 뉴럴 프로세싱 유닛 AI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삼성의 어떤 ISP나 NPU는 제외되고, 삼성 거는 제외되고, 구글이 직접 이제 R&D 한 것을 기반으로 삼성이 구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초 DS 사업부,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 내에 커스텀 시스템 온 칩이라는 그 팀을 하나 구성했거든요. 올해 초에.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이 팀을 조금 올해 초부터 양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원래 그 전부터 이런 일을 당연히 해오던 파트들이 그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팀으로 또 이렇게 조직했다는 거에 있어서 뭐 유의미하다라고 올 초부터 지켜봤는데 이런 성과가 나와주는 거고요. 차세대 이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옥터코어, 즉 8개 CPU 코어와 손정의의 ARM, 그러니까 ARM의 말리 MP20 GPU로 구성이 될 것이고, 듀얼 코어텍스 2개랑 쿼드 코어텍스 1개가 들어가겠죠. 이번 이슈가 더욱 유의미한 점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글의 그 스마트폰에만 삼성의 AP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그것을 넘어선 기대를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전반적인 하드웨어, 뭐 크롬북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픽셀은 기본이고,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크롬 OS 기반의 어떤 기기들에 꽤나 탑재가 ASIC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맞춤형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사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 사용처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상상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언급한 분야들도 있지만, 이번 계약의 유의미성이 뭐 예를 들자면 AR 기기를 구글이 또 추가 출시를 한다 했을 때도 거기에 구글 맞춤형 이제 ASIC가 삼성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점쳐볼 수 있고요. 즉 모든 구글의 크롬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들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가능성을 시작점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점을 열었다, 그러면 큰 유의미성을 가지는 부분이죠. 물론 제가 언급드린 가능성들은 매우 낙관적인 어떤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여기 화면에는 안 써있지만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1분기 이 모바일, 그러니까 리지드 경성 OLED 시장에서 90%대의 점유율을 올해도 수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중국의 BOE를 비롯해서 이 소형 OLED,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대형 OLED에 있어서는 중국의 진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R&D나 이런 게 소형 OLED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중국 애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점유율을 일단 1분기까지는 수성을 했다.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 공급량도 늘릴 거고, 당분간 이 시장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주는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애플도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LG 것도 좀 쓰고, 뭐 BOE 것도 쓰려고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지금 많죠. 지난 1분기 삼성전자가 한 200만 장, 정확히는 6160만 장 정도의 리지드 OLED 패널 출하량을 기록했고, 점유율로 치면 90.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출하량 기준으로는 일단 늘었고요. 삼성전자 뒤에, 즉 2위, 3위, 4위, 5위를 보면 중국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EDO가라는 애가
2위고 1분기에 330만 장을 출하했죠. 점유율도 지금 5% 정도고 비전옥스라는 곳이 310만 장의 리지드 OLED를 공급했고 티안마라는 곳 그리고 BOE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데가 20만 장, 뭐 10만 장에서 0.4%, 0.1%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아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수율에서 일단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출하량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이제 펀치홀 OLED 패널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저가 라인에도 이 펀치홀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즉 마켓쉐어 측면에서 90% 이하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어떤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중국 디스플레이를 써라 라고 이제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뭔가 BOE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OLED 이제 중소형 OLED를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도전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의 저가 OLED를 자사의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물론 화웨이 같은 글로벌 마켓 쉐어를 노리는 애들은 못 쓰겠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애국 마케팅이나 뭐 캐시백이나 즉 보조금 빨로라도 팔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주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원래는 구글에도 공급하고 뭐 애플에도 공급하고 화웨이에도 공급하고 원플러스 뭐 샤오미 이런 데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저가 라인에 있어서는 중국 걸로 조금 대체가 될 가능성이 중기적으로 보면 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성은 견제하다 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